하버드 행동과학 연구팀이 진행한 유명한 실험이 있다. 이 연구진은 참가자들에게 일상생활에서 타인을 얼마나 자주 돕는지를 기록하게 한 뒤 그들의 스트레스 수치, 수면질, 소득 수준, 의사결정 능력을 장기간 분석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타인을 가장 많이 돕는 착한 사람 그룹이 오히려 스트레스 수치가 가장 높았고 의사결정 능력은 지속적으로 떨어졌으며 장기적으로는 수입이 가장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팀은 이 현상을 컴패션 퍼티그 루프가 더한 공감, 피로 루프라고 불렀다. 착한 사람은 타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자신의 에너지 시간 집중력을 무제한으로 소모하며 이 누수가 쌓여 결국 자신의 인생을 설계할 여력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다. 착한 게 문제가 아니다. 장기적으로 착함이 나를 먼저 파괴하는 구조가 문제다. 이후 실험을 스탠포드 행동심리학팀이 다시 재현했을 때도 결과는 거의 똑같았다. 착한 사람일수록 번아웃이 빠르며 장기 목표를 위한 뇌회로가 약해지고 자기 삶의 주도권을 잃을 확률이 훨씬 높았다. 첫째, 착한 사람은 왜 의사결정 피로에 가장 빨리 지치는가? 이 현상은 뇌과학적으로 명확히 설명된다. 착한 사람일수록 뇌의 전전두엽 프리프런털 코텍스 대신 회피 회로 어보이던스 루프가 강하게 작동한다. 즉, 싫어도 싫다고 하지 못하고 해주기 싫어도 해줄게요 라고 말하고 내 스케줄보다 타인의 부탁이 먼저이고 내 감정보다 타인의 기분을 우선한다. 이렇게 반복되면 뇌는 갈등 회피를 기본 전략으로 학습한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전전두엽은 의사결정, 장기 목표 설정, 재무 판단, 시간 관리를 담당하는 부위다. 그런데 타인의 기분을 맞추는 데만 이 회로를 쓰다 보면 정작 내 인생, 내 미래, 내 돈을 결정할 때 에너지 잔고가 바닥나 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일수록 몰라 그냥 나중에 할게 같은 미루기 포기 행동이 많아진다. 하버드 연구진은 이를 디시전 디플리션 이펙트 결정 소진 효과라고 설명한다. 즉, 착함이 쌓이면 의사결정 능력이 먼저 무너지고 의사결정 능력이 무너지면 인생 전체가 무너진다. 둘째, 진화론적으로 착한 개인이 손해보도록 설계된 이유. 여기서 잠깐 과거로 돌아가 보자. 인류는 수십만 년 동안 작은 무리로 살아왔다. 그때 생존의 핵심은 집단의 생존이지 개인의 성공이 아니었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게 되었다. 집단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은 귀하지만 대체 가능하다. 사냥에서 받은 고기를 나눠주는 사람은 고마웠다. 하지만 그 사람은 금방 잊혔다. 반면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은 영향력이 생긴다. 자신을 잘 보호하고 강하게 말하고 요구할 줄 아는 사람은 오히려 무리 안에서 중심 인물로 자리 잡았다. 인간은 공짜 이득을 탐색하는 본능이 있다. 얘한테 부탁하면 그냥 해주네. 기다리지 않아도 되네. 말만 꺼내도 들어주네. 이런 패턴이 생기면 인간 뇌는 그 사람을 자원으로 인식한다. 즉, 착한 사람이 착한 만큼 손해를 보는 건 성격이 아니라 본능적 구조 탓이다. 셋째, 세계적인 CEO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착함의 위험성.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세계 1% CEO들, 특히 글로벌 기업을 이끄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말한다. 착한 것은 리더의 미덕이 아니다. 왜 그럴까? 일론 머스크. 머스크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착하게 굴면 회사가 죽습니다. 회사가 죽으면 직원은 물론 그 직원의 가족까지 모두 무너집니다. 그는 사람 좋게 의사결정을 하면 조직 전체가 망가지는 걸 수없이 경험했다고 한다. 즉, 착함은 개인의 미덕이지만 경영에서는 치명적이라는 것이다. 워런 버핏. 버핏은 더 단호했다. 나는 착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투자나 비즈니스는 착함으로 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는 착한 성격 때문에 거절을 못하고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을 자기 감정에 지배되는 투자자라고 부른다. 결과는 항상 같다. 이익을 못 얻거나 더 크게 손해본다. 스티브 잡스. 잡스는 더 직설적이었다. 사람 좋은 리더는 회사를 망칩니다.
잡스는 선한데 단호한 사람을 가장 능력 있는 인재라고 평가했다. 착함만 있고 선을 그을 줄 모르는 사람은 조직을 혼란에 빠뜨린다는 것이다. 넷째, 착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망하는 심리적 루프. 본능 심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셀프 마이너스 세크로파이스 컴펄션 자기 희생 강박으로 해석한다. 착한 사람에게는 공통적인 패턴이 있다. 부탁받으면 거절하면 안 된다고 느끼고 상대가 실망하는 걸 두려워하고 착한 사람이라는 자기 이미지에 중독되어 있고 남이 잘못해도 대신 사과하며 갈등을 무조건 피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 대가로 자신의 시간, 감정, 돈, 에너지가 끝없이 빠져나간다. 이 루프가 반복되면 결국 이렇게 된다. 나는 왜 항상 손해만 보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하지만 문제는 언제나 같다. 세상은 착한 사람에게서 먼저 뺏어간다. 왜냐하면 착한 사람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싸우는 기술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착한 사람은 왜 부자가 되기 어려운가? 재무심리학 관점. 재무심리학에서는 착한 사람의 문제를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한다. 거절을 못해서 시간 누수가 심함. 시간 누수는 곧 인생 누수다. 시간을 뺏긴 만큼 돈 벌 기회를 잃는다. 타인의 감정에 예산을 씀. 자기 개발 투자 건강에 쓸 돈을 남의 부탁 사소한 지출 감정 비용에 먼저 써버린다. 자기 삶의 ROI 개념이 없음. 착한 사람들은 이게 나에게 어떤 이득인가? 를 계산하는 걸 죄책감으로 여긴다. 하지만 부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에게 이득이 있어야 남에게도 베풀 수 있다. 착한 사람은 자기 삶의 재무 흐름을 먼저 잃고 그 흐름이 무너지면 결국 자기도 남도 돕지 못한다. 여섯째, 착함은 습관이 아니라 뇌가 만든 자동 반응이다. 착한 사람이 계속 착하게 행동하는 이유는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는 뇌가 만드는 생존 전략의 오작동이다. 스탠포드 뇌과학 교수 리사 펠드먼은 착한 사람 뇌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한다. 첫째, 편도체의 미그달러가 과반응한다. 갈등을 위험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거절, 단호함, 대립을 위험 행동으로 간주한다. 둘째, 미러 뉴런 미러 누란이 과하게 작동한다. 타인의 감정을 지나치게 그대로 느낀다. 타인을 실망시키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인식한다. 셋째, 시상하부 마이너스 뇌 하수체 HPA 스트레스 축이 과가동된다. 타인을 돕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끼게 설계된다. 이 조합은 인간의 선한 본성, 공동체적 본능의 산물이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역효과를 만들어낸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착함을 이용할 방법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직장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누군가의 착함은 금방 무료 자원처럼 취급된다. 즉, 사람들은 착한 사람을 좋아하지만 그보다 더 좋아하는 건 착한 사람을 쓰는 것이다. 이 말이 잔인하게 들릴지 몰라도 현실은 그렇다. 일곱째, 착한 사람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자동으로 약자가 된다. 네덜란드 틸버그 대학의 사회심리학 실험에서 참가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거래, 협상, 의견 조율 같은 사회적 과제를 수행하게 했다. 공감형 착한 성향, 중립형, 자기주장형 단호한 성향. 그 결과는 매우 명확했다. 공감형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가장 낮은 보상을 받았다. 단호한 성향은 상대가 부담을 느끼게 했지만 가장 많은 보상을 가져갔다. 착한 사람만 유독 좋은 평가 낮은 수익이라는 패턴을 반복했다. 이 연구는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사람들은 착한 사람을 좋아하지만 보상은 단호한 사람에게 준다. 우리 삶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과 정확히 일치한다. 여덟째, 왜 착하면 호구 프레임에 갇히는가? 착한 사람은 의도적으로 호구처럼 굴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을 뿐이다. 하지만 착함은 시간이 지나면 패턴을 만든다. 그 패턴이 바로 호구 프레임 HOGU 프레임이다. 호구 프레임이 작동하는 과정은 이렇다. 첫째, 착한 사람이 내가 도와줄게요 라고 말한다. 이건 친절이다. 둘째, 상대는 그 행동을
이 사람은 해주는 사람이구나 라고 기억한다. 셋째, 반복될수록 착한 사람의 행동이 상대의 기대치로 바뀐다. 넷째, 어느 순간부터 이 정도는 해줘야지가 된다. 다섯째, 착한 사람이 거절하면 상대는 불편함을 느끼고 착한 사람은 죄책감을 느낀다. 이때부터 착한 사람은 자신의 희생을 기본 옵션처럼 제공해야 한다. 여기서 벗어나려면 몇 배의 용기와 에너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미 뇌는 거절 위험, 단호함, 죄책감으로 학습돼 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은 베푼 만큼 손해보고 기대한 만큼 상처받고 사람들이 떠나면 더 이상한 죄책감을 느낀다. 결국 남는 건 두 가지뿐이다. 망가진 자존감, 그리고 텅 빈 지갑. 아홉째, 착함은 왜 부자의 언어와 어울리지 않는가? 여기서 부자들의 사고방식을 살펴보자.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하나 나온다. 그들은 모두 선하지만 단호하다. 부자들은 착하게 보이지만 돈과 시간에 있어서는 비정할 정도로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다. 대표적으로 워런 버핏의 유명한 말이 있다. 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비즈니스에서는 절대 누구의 감정도 우선하지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 역시 명확한 경계 기준이 있다. 도움은 주되 나의 에너지와 시간을 침식시키는 형태라면 그건 호의가 아니라 파괴다. 부자들의 사고방식은 간단하다. 베풀기 전에 내 기반이 먼저 단단해야 한다. 남을 돕는 것은 내가 넘칠 때 해야 한다. 착함은 선택이지 책임이 아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더 도움이 되어야지. 저 사람이 부탁하는데 어떻게 거절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착함은 미덕이지만 그 착함 때문에 자신의 기반이 무너지면 결국 아무도 도울 수 없다. 즉, 착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지만 부자들의 방식과는 정반대로 산다. 그래서 착한 사람은 부자가 되기 어렵다. 열째, 가족 안에서도 착한 사람만 더 힘들어지는 이유. 가족 관계에서도 착한 사람은 유독 더 많은 짐을 떠안는다. 왜냐하면 가족은 가장 착한 사람에게 가장 많은 요구를 하기 때문이다. 가족은 가까운 만큼 상대의 성향을 명확하게 파악한다. 누구에게 부탁해야 잘 들어줄지, 누가 거절 못하는지, 누가 책임감을 과하게 느끼는지, 누가 미안해하며 희생하는지. 그래서 가족들은 의도하지 않아도 늘 가장 착한 사람에게 책임을 던진다. 결혼한 사람이라면 이 패턴을 더 많이 본다. 집안일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 감정 노동을 담당하는 사람, 양가 갈등을 중재하는 사람, 부모님 부탁을 처리하는 사람. 이 역할은 대부분 가족 중 착한 사람이 맡는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착한 사람만 지치고 상처받고 경제적으로 손해본다. 가장 착한 사람이 가장 많이 무너지는 이유는 가족도 결국 인간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본능은 나에게 편한 사람을 먼저 찾는 것이다. 착한 사람은 편한 사람이다. 하지만 편한 사람은 반드시 행복한 사람은 아니다. 11째, 착한 사람이 진짜로 무너지는 순간. 착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은 보통 큰일이 아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떠나서도 아니라, 삶이 무너져서도 아니다. 착한 사람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는 이것이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라는 회한이 드는 순간, 그때부터 착한 사람의 뇌는 스스로를 바보 취급하기 시작한다. 왜 그때 거절 못했지? 왜 저 사람 부탁을 들어줬지?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이 질문이 반복되면 자존감이 붕괴되고 삶 전체가 무의미해진다.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 왜냐하면 착한 사람은 상대에게 화내는 대신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기 때문이다. 즉, 남에게 쌓여야 할 분노가 자기에게 축적된다. 그게 바로 착한 사람의 조용한 붕괴다. 12째, 착한 사람이 역전하려면 뇌회로를 먼저 바꿔야 한다. 착한 사람이 인생을 바꾸는 첫 단계는
성격 바꾸기가 아니다. 성격은 고칠 필요가 없다. 착한 건 당신의 장점이다. 단지 사용법을 잘못 알고 있을 뿐이다. 진짜 바꿔야 하는 건 단 하나. 뇌의 기본 운영 모드 디폴트 모드를 타인 우선에서 자기 우선으로 재설정하는 것. 스탠포드 신경가소성 연구팀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단 6주만 해도 완전히 다른 행동 패턴을 학습할 수 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 먼저 해야 할 것은 다음 두 가지다. 거절 회로 러퓨절 서컷 강화하기. 하버드 의대는 거절 훈련 어서티브너스 TRAI닝을 정서적 건강을 회복하는 핵심 기법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단호하게 말하는 법이 아니라 뇌를 거절해도 괜찮다고 학습시키는 과정이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시작하면 된다. 카페에서 얼음 적게 넣어달라고 말하기. 불편한 상황에서 잠시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하기. 가족에게 오늘은 어려워라는 표현을 써보기. 이렇게 아주 작고 안전한 환경에서 거절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경험을 뇌에 반복적으로 심어주면 편도체의 과잉 경보가 줄어들고 전전두엽의 의사결정 회로가 강해진다. 자기보호 회로 셀프 마이너스 프로텍션 루프 활성화하기. 착한 사람은 남을 보호하느라 정작 자기 보호 회로가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 이 회로를 깨우기 위해서는 다음 문장을 30일 동안 매일 뇌에 입력해야 한다. 내 에너지는 소중하다. 내 시간이 중요하다. 내 감정이 먼저다. 이건 긍정 문구가 아니라 실제 신경학적 효과를 가진 뇌 재배치 언어다. 13째, 부자들이 쓰는 착함의 사용법은 완전히 다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다. 부자들도 착하다. 하지만 착하게 보이도록 쓰지 않는다. 필요할 때만 전략적으로 사용한다. 대표적인 예시가 있다. 워런 버핏의 선한 단호함. 버핏은 절대 사람에게 상처 주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준은 칼날처럼 명확하다. 이건 당신이 할 일입니다. 그건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감정을 고려하지만 결정은 원칙으로 합니다. 부자들은 착함을 관계 관리 도구로 사용한다. 반면 가난한 사람은 착함을 모든 상황의 기본값으로 쓴다. 둘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 일론 머스크의 성급기 전략. 머스크는 착한 편이다. 실제로 인터뷰에서 직원들 일을 잘 들어준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을 넘는 순간 철저하게 차단한다. 그가 즐겨 쓰는 문장이 있다. 그건 내 책임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타인의 부탁을 자기 책임처럼 받아들인다. 그러나 부자형 인간은 자신의 책임과 남의 책임을 명백하게 분리한다. 14째, 착한 사람이 자기 인생을 살기 위해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 정서적 경계선. 착한 사람은 경계선이 없다. 경계선이 없다는 건 타인이 쳐들어오지 않아도 뇌가 먼저 허용한다는 뜻이다. 경계선이 무너진 사람의 특징. 남이 불편하면 무조건 내가 맞춰야 한다. 부탁을 들어주는 게 인간관계라고 믿는다.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느낀다. 상대가 미안해할까봐 오히려 내가 사과한다. 타인을 돕는 게 나의 가치인 것처럼 착각한다. 경계선이 무너진 사람은 항상 남의 삶을 대신 살아주고 정작 자신의 삶은 비어있다. 경계선은 이렇게 설정한다. 내 감정 설명하기. 이건 나에게 부담이 돼. 요청 분리하기. 지금은 못해. 다음에 가능하면 말해줄게. 거리 두기. 그건 너의 문제야. 내가 해결해 줄 순 없어. 경계선은 공격이 아니라 자기 보호다. 경계선이 생기는 순간 착한 사람의 삶은 처음으로 숨을 쉬기 시작한다. 15째, 착해도 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기술 5가지. 이 파트는 시청자들이 특히 좋아하는 구간일 거야. 문장을 강하게 유지하면서 뇌과학 기반으로 정리한다. 단호한 사람처럼 말하는 법 뇌피로 최소화 버전. 착한 사람은 거절할 때 100가지 변명을 만든다. 그러니 뇌가 더 피곤해진다. 하지만 단호한 사람은 단 3단어만 쓴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미안하지만 안 됩니다. 단순한 언어를 쓰면
뇌는 더 적은 에너지로 단호함을 표현할 수 있다. 대화에서 침묵을 사용하기. 착한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이다. 침묵은 강력한 심리적 기술이다. 상대가 이거 좀 해줘라고 말했을 때 바로 대답하지 말고 3초만 침묵하면 된다. 상대는 그 침묵을 불편하게 느끼고 자기 말을 다시 정리한다. 그 사이에 당신은 감정이 아닌 판단으로 결정할 여유가 생긴다.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조건부 수락 사용하기.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도와드릴게요. 시간이 허락하면 해볼게요. 이번만 가능해요. 이 말은 착한 성향을 유지하면서도 당신의 에너지를 침식하지 않게 만든다. 감정 소모를 줄이는 거리 감정 시스템 구축하기. 착한 사람은 남의 감정을 자기 감정처럼 느낀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해야 한다. 저건 그의 감정이고 지금 내가 느끼는 건 내 감정이다. 이건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뇌의 미러 뉴런 과활성을 줄이는 기술이다. 과잉 의무감 제거하기. 착한 사람은 뭐든 자기 책임처럼 느낀다. 하지만 자기 책임은 단 3가지뿐이다. 내 감정, 내 시간, 내 에너지. 나머지는 상대의 몫이다. 이걸 뇌가 분명히 이해하는 순간부터 착한 사람의 인생은 다른 궤도로 올라간다. 16째, 착함은 약점이 아니라 힘이다. 단 방향을 잘 잡을 때 착한 사람은 사실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남의 감정을 읽는 능력, 배려 능력, 사회적 촉, 협력 기술, 신뢰를 구축하는 힘. 하지만 이 능력은 경계선, 단호함, 자기보호가 없으면 무조건 자기 파괴로 향한다. 그러나 이 3가지가 갖춰지면 착함은 무기가 된다. 착한 사람은 단호해지면 누구보다 강력한 리더가 된다. 착한 사람은 선을 긋기 시작하는 순간 누구보다 신뢰받는 인간이 된다. 착한 사람은 자기 삶을 지키기 시작하면 선한 영향력이 된다. 즉, 착함은 나쁜 게 아니라 제대로 쓰지 않았던 것이다. 17째, 착한 사람은 결국 승리하는 사람이 된다. 가장 중요한 결론은 하나다. 착한 사람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착하기만 하다가 실패하는 것이다. 착함은 약점이 아니다. 잘못 사용했을 뿐이다. 착한 사람은 조금만 단호해지면 세상 누구보다 빠르게 성공한다. 왜냐하면 착한 사람이 가진 핵심 능력, 신뢰, 배려, 정서적 지능, 협력력, 이 4가지는 부자들이 수백억을 주고도 사지 못하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착한 사람의 문제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능력을 자기를 위해 단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이제 당신의 착함은 당신을 부자로 만드는 자산이 된다. 착함을 무기로 만드는 순간 당신 인생의 판이 완전히 바뀐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더리치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